고용시장이 약하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연준의 스탠스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물가가 먼저 잡힐지 고용의 약한 모습이 먼저 나올지 저는 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또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FOMC 후에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런 얘기죠. 금리 인하로 인한 리스크 요인도 있을 거고 금리 동결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먼저 했을 경우의 리스크 요인은 물가가 재차 오르는 게 되겠고, 금리 동결하는 시기가 길어지게 되는 리스크 요인은 고용이 있겠죠. 고용단에서의 위축, 경기 둔화,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중에 파월은 어떤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금 시점에서는 터무니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이 발표되었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3월달 내용 보시면 858만 8천 건으로 구인 건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 구인 건수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수준인데 사실 2월달 데이터가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거기서 하회를 한 부분이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구인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가 0.8로 한동안 오랫동안 0.7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다 이번 달 0.8로 집계가 됐는데 사실 소수점까지 가보게 되면 0.75입니다. 그러니까 0.8이라고 해봤자 0.7에서 소폭 높아진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그거보다 이 데이터를 더 많이 인용하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3월달 1.32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인데 21년 8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고 코로나 이전 수준이 1.2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아직도 1.32배라는 것을 놓고 보면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졸트는 집계 방식이 상당히 허술합니다. 간단하게 지인들에게 인맥을 통해서 구인 활동도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샴도 관련해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고용 숫자가 부풀려져 있을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이 의심된다. 제가 누누이 졸트 보고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한 번씩 꼭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치솟았다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때 수준과 채용 건수는 동일합니다. 500에서 600만 수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치솟았던 구인 건수는 한마디로 좀 왜곡된 데이터였을 가능성을 저는 여전히 예전부터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858만 8천 건에 나누기 실업자를 했을 때 나오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32배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높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졸트 서베이에 대한 응답률이 33.4로 아직 변화된 게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정보, 인디드의 민간 부분 채용 공고를 선행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졸트 데이터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월 채용 보시게 되면 550만 명으로 집계가 됐지만 전월 대비로 봤을 때 28만 1000건이 줄었습니다. 전체 퇴직자도 감소를 했는데 33만 9천 건이 감소를 했고요. 이제 중요하게 민감도를 보려면 이직자, 자발적 퇴직자를 봐야 되는데 전달 대비 19만 8천 건이 줄었습니다. 지금의 레벨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20년 8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고용시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론 해고도 줄긴 했습니다만 해고 데이터는 고용시장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민감도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평이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3월 데이터가 15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월 대비 15만 5천 건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3월달 34.4시간으로 기록이 됐고 지금 추이 보시면 쭉 떨어지다가 재차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쭉 노동시간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 건수와 달리 채용 건수의 레벨을 보시게 되면 지금이 550만 명 수준이거든요.
지금 가장 많았을 때 하더라도 600에서 700만 명 사이를 유지했다가 다시 재차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 보시게 되면 500에서 600만 수준을 유지를 했고 지금도 500에서 600만 수준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출렁였고 빠르게 보복 소비로 인해서 급하게 채용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600만 대 후반대입니다. 그런데 논팜의 구인 건수 보시게 되면 가장 치솟았을 때가 1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도 절대 레벨 자체가 848만 명이니까 높죠. 근데 코로나 이전 보시게 되면 아까 채용 건수랑 유사한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00에서 600, 600에서 700 정도의 구인 건수를 보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지역 상관없이 재택근무의 활성화로 다양하게 중복 게재될 가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더 좋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게재하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졸트의 논팜 구인 건수를 갖고 고용시장이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미 채용 건수는 600만 이하로 평년 수준 범위 내로 들어왔고 고용시장이 뜨거웠던 이 시기를 보더라도 700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600만 후반에서 재차 이제 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감소하면서 채용이 줄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평년 수준보다 더 낮게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체 노동시간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발적 퇴직자도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 고용 데이터만 보게 되면 아직도 안일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변화에서는 약한 고리가 불안한 요인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구인율, 고용률의 이 간극이 벌어졌다는 걸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3월달 고용률이 3.5고요. 구인율은 5%입니다. 지금의 구인율이 21년 1월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고 원로이사는 이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베버리지 곡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끝단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베버리지 곡선의 자체가 우상향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8월달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최근이 지금 오른쪽이죠. 전체적인 베버리지 곡선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가로는 실업률이고 세로는 구인율입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계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인데 현재 시점은 어디냐? 실업률은 4.0, 3.9 이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인율만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게 지금 5까지 왔잖아요. 구인율이. 그러니까 이게 4.5까지만 내려오면 여기서는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4.5에서는 실업률의 증가로 이렇게 실업률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로이사가 4.5,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 베버리지 곡선상에서 구인율을 얘기한 게 이 차트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무부의 경제정책 성명서 EPS에서는 팬데믹 기간 이후에 이민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특히 불법 이민자가 빨리 늘었습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따라서 지금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일자리도 더 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논리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급격히 순이민자가 늘었는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이어졌고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민 인구가 늘었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정답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 이 얘기를 어제 파월도 했습니다. 사실. 소비 지출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우려도 있고요.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를 낮추게 되겠죠. 디스인플레이션 요인도 됩니다. 다만 노동 경쟁이 심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의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물가 안정과 물가 안정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상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개가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일정 수준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 나오다가 인플레이션이 나오다가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남은 건 뭡니까? 실업률의 상승, 이 세 번째 노동 경쟁의 심화가 돼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압박 요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점차 취업 경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용시장 약화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게 내용인데 이게 팬데믹 이전 추정치의 2배가 늘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BLS 고용보고서 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등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절대 레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용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의 숫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또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지표입니다. 네,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보시게 되면 49.2를 기록을 했고요. 재차 위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해서 지금 한 달 만에 다시 50을 하회했습니다. 선행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이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번 4월달 급격하게 낮아졌는데요. 이 스프레드의 확대는 수요의 증가를 뜻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는 이 헤드라인에 대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피크 아웃한 모습이고 이번 4월달 제법 크게 좀 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재차 더 하락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전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위치가 과거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레벨에서의 반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반등을 해서 ISM 제조업 PMI가 재차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봤지만 이렇게 올라도 스프레드가 6이거든요. 근데 아래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 보시면 이게 0 부분에서 등락을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게 되면 이게 08년도 이때 사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보시면 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프레드가 움직였는데 지금과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전에는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0에서 5%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는 패턴이 나왔고 지금도 그 위치라는 것이죠. 여기서 반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크게 반락을 했기 때문에 피크 아웃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저점을 연결해서 재차 반등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생각보다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재차 강조드렸던 내용들이죠.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위치 아직은 스프레드가 6 정도니까 여기잖아요. 뚜렷하게 제조업 수요가 살아났다고 볼 만한 레벨이 아니다. 여기서 재차 반락이 이뤄졌고 지금의 반등 구간은 경기 침체 전 나타났던 0에서 5% 부분의 흐름 상당히 유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 ISM PMI 하락은 신규 주문이 주도를 했습니다. 파란색 신규 주문 보시면 감소를 했는데 재고의 증가는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문만 줄은 것이죠. 특히 이 차트를 보실 때는 이때와 이때의 달라진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신규 주문이 50 부분에서 50을 상회했던 이 레벨에서의 재고 수준과 지금 유사한 신규 주문 레벨이지만 재고 수준은 현저히 낮죠. 이 얘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딱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기업들이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왜 그럼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지 않고 있을까? 한마디로 수요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일부 늘어난 부분은 제가 원재료라든지 중간재의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으로 선행해서 재고를 증가한 그런 추이를 엿볼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재고 증가라고 봐야지 이거를 급격하게 수요가 회복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고 증가로 보여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규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결국에는 디테일 항목들이 다 늘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이 급격하게 먼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0.9%포인트나 더 떨어졌고 지금 19개월 연속해서 위축 영역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수요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제조업 수요에 대한 회복으로 해석될 여지는 낮고, 다만 이번 가격 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0.9로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물가에 대한 제조업 공급단에서의 물가는 우려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함께 보면 좋은 내용이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공급망 압력 지수인데 3월달 0.27로 하락을 했고 그래프 보시면 올라가다 재차 꺾였습니다. 이게 2월달 마이너스 0.11이었는데 좀 하향 조정이 됐죠. 여기서 더 떨어졌고 공급망 압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도 80불이 깨졌잖아요. 그런 수준에서 좀 재차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차트는 아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와 PMI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스프레드가 선행성을 갖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PMI는 재차 다음 달 이어서 좀 더 하락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고객 재고와 신규 주문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규 주문이 떨어졌을 때 고객 재고가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때 고객 재고가 높았고 이후에 신규 주문, 재차 높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봤고 사실 이번 달 고객 재고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 50 미만의 위축 영역이고 이 부분은 사실 1, 2, 3월 달 신규 주문이 급증했던 부분하고 함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이 결국 고객 재고의 확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고객 재고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고객 재고가 5월달 데이터에도 50을 상회해서 더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다면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PMI의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한 방향으로 떨어진다든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50 언더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흐름을 전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만약에 다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의 고객 재고의 모습이 나온다면 그보다는 더 하방 요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고객 재고가 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레벨 자체가 낮죠. 그러니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객사들의 재고 축적은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 연은들의 제조업 지수도 보시게 되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도 마이너스 14. 직전 달에도 상당히 낮았는데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는 의외로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기준선 0을 상회해서 15.5로 이렇게 좀 올랐는데 글쎄요, 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다음 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댈러스 엔준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14.5% 계속 위축 영역에 있습니다. 리치몬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요. 캔자스시티 연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입니다. 추이 보시면 계속 저조한 모습. 시카고는 더 안 좋죠.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현저히 낮은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보잉사 또는 보잉사 관련된 벤더사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보잉이 안 좋잖아요. 그런 여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볼 만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도 ISM PMI가 반등을 했을 때 글쎄 아직은 정확하게 수요가 살아났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모습이 이번 4월달 PMI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등락을 보이면서 뚜렷하게 경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일간에서 얘기했던 제조업 경기의 회복 이것을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제조업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제외한 애플워치라든지 스마트폰, 아이패드 사실 실적이 다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 서비스라고 애플은 서비스
비중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뚜렷한 매출액 증가가 나왔고 사실 그런 부분만 놓고 봐더라도 애플에서의 이런 상품단에서의 실적 저조는 이 제조업 경기가 회복했다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죠. 따라서 제조업 경기의 회복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회복될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Q&A 말씀드릴 때 제가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지금 새롭게 발표된 국채 발행 계획, 이 10년물 계산을 할 때 달라진 게 없습니다. 10년물을 제가 여기서 한 117로 봤었나?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이거 더하면 되거든요. 4, 5, 6 요거 다 더하면 되는데 390억, 420억, 390억 달러 요거 더하면 되는데 제가 더하기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물이 소폭 낮게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애초의 계획이죠. 요 계획입니다. 요 계획과 동일하게 지금 나온 것이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뭐 달라지는 건 딱히 없고요. 사실 뭐 마찬가지로 장기채, 노트 본드에 대한 변화는 없고 단기채는 조금 증가했다.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감하는 게 더 컸는데 순감의 정도가 줄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기채가 계획보다는 조금 늘었다 이 얘기인데 중장기물은 동일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라 Q&A 내용에서 벗어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 개선차고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ISM 제조업 PMI 주얼2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